예,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계속해서 부동산 투기 관련된 내용을 계속 지금 다뤄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 문재인 정부하고 또 노무현 정부하고 그 투기 정책 관련해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기 때문에 함께 그 관련 내용을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일부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좀 반영된 내용이니까 예, 그렇게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내용에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먼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그 상당 부분 좀 많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뭐 보통 뭐 부동산 시장 논리라고 하는데, 그리고 정부 정책은 부동산 시장 논리를 뭐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좀 반대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논리는 부동산 시장 논리가 아니고 저는 투기 세력의 좀 논리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내용을 얘기하는 거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투기 세력 관점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뭐 사실이다 그걸 떠나서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개연성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두 축으로 나눴습니다. 두 축으로 나눈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정책이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노무현 정부나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정책을 계속 일관성 있게 이제 갈 수 있는 정부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정부도 뭐 규제를 풀었다, 놨다, 또 풀었다, 조였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식의 임기응변식 대응은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계속 조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눴으니까 이제 그 부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것보다는 이런 정책의 일관성을 저는 지지한다.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 내용 다루고 다음 시간에 요 보고 내용 다루고 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부동산 투기 국민이 이제 잡을 수 있다. 이제 그 내용 관련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기 세력 관련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책은 그러니까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들을 하는데, 정책은 투기 세력의 논리를 이길 수 없다 뭐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작금의 시장 상황을 보면은 이건 부동산 시장 논리가 아니라 투기 세력 논리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되는 그런 현실인 듯 한 것 하고요. 그 내용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투기 세력에는 이제 정치자금하고 또 비자금, 연관성, 역학관계는 관계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걸 모두 합쳐서 그냥 제가 이제 투기 세력으로 통합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부터 일단 투기 세력이 있었는데, 투기 세력 특징상 김영삼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 금융실명제, 부동산 실명제가 되기 전까지는 저는 모든 이제 투기 세력 그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차명 계좌 여러 명의 소위 그러니까 집사라고 할 수 있죠. 차명 계좌에 의해서 관리가 됐다고 봅니다. 이런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투기 세력이 움직일 때 또 함께 같이 동조해서 또 움직이는 또 일반인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또 투기 세력에 의해서 같이 따라다니면서 또 재미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관계들이 좀 성립되면서 자연스럽게 투기 세력에 또 합류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러던 와중에 또 일부는 뭐 상투꼬리를 잡았다고 해야 될 수도 있겠죠. 투기를 쫓다가 또 손해본 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투기 세력하고 관계없이 투기 세력 논리에 한국이 부동산 시장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뭐 다주택자가 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또 일희일비 할 수도 있게 되죠.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손해도 볼 수 있고 또 이득을 볼 수 있고 뭐 그런 관계가 좀 형성돼 있다고 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역대 정부부터 한번 좀 살펴보면요.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있죠. 그리고 노태우 정부. 그 이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왔고, 그 다음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광복 이후 과거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투기 관련된 내용들이 항상 따라다니게 됐었죠. 일단 뭐 이승만 정부는 일단 뭐 제외하더라도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는 국민에 의해서 뭐 선택된 정부라기보다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정부가 수립됐다고 볼 수 있고요. 뭐 노태우 정부 시절은 국민투표로 뭐 대통령이 당선됐지만은 뭐 정당이나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으로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는 철저하게 좀 만들어진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때 당시 뭐 토론회나 여러 가지 뭐 그 영상들을 봤을 때는 뭐 대화 내용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과연 이분들이 대통령 좀 감이 될 만한 분들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식으로 좀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결과에 어찌됐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떤 이해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통령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들의 지지도 있었죠. 그런데 특히 이명박 정부 관련해서는 그 다스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다스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당선까지 이르게 되죠. 다른 만약에 대통령 후보였다면은 그런 정도로 이제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은 끝까지 가기가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는 뭐 3당 야합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그 부동산 투기를 좀 근절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을 좀 폈다고 좀 보고요. 김대중 정부는 정당 정치 이해관계와 국민들의 또 표심이 어느 정도 결합이 돼서 탄생한 정부로 보고 있고요.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국민의 적극적인 지지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라고 봅니다. 물론 뭐 다른 정부도 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아니냐 뭐 할 수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노무현 정부나 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절대적인 좀 국민의 지지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쪽 라인을 보면은 이쪽 라인은 어떻게 보면 뿌리를 계속 같이 하고 있죠. 정당이 바뀌고 여러 가지 뭐 정권은 바뀌게 되지만은 그 근간은 하나라는 겁니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이제 다루는 내용은 부동산 투기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을 좀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 투기 세력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들은 어느 편에 서게 될까요? 대부분. 물론 이쪽에서도 뭐 규제 정책이 왔다 갔다 하지만은 우리 이쪽 정부는 거의 강력한 규제 정책을 피게 되죠. 굳이 편을 가르자면은 이쪽 편에 쓸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한 얘기죠. 우리 이쪽 정부는 부동산 투기 세력에 거의 반하는 정책을 좀 강력히 지금 펴기 때문이겠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이쪽 정부하고 우리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이제 볼 때는 투기 세력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뭐 선거나 뭐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 할 때는 투기 세력의 강력한 규제 정책을 펴는 정부보다는 아무래도 이쪽 편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대부분.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서 특히 뭐 기득권이나 이제 다주택자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불합리, 뭔가 이제 바꿔보자는 열망하에 대통령 투표할 때는 이쪽에 이제 힘을 실어주는 분들이 많을 수 있지만은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뭐 투기 등 관련해서 이제 규제 정책을 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또 이제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이 또 같이 좀 충돌을 하게 되죠. 이해관계들이. 그렇게 되다 보면은 뭐 일부는 뭐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여러 가지 세금 관련된 또 기대 심리에 의해서 뭐 제가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은 대부분 또 이쪽 편에 또 쓰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일반 국민 또한 일단 처음에 표는 일로 몰아주더라도 여러 가지 또 이제 경제나 여러 가지 그런 또 이슈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일부는 계속 뭐 지지하게 되지만은 일부는 또 이쪽으로 또 이렇게 따라가게 또 되는 성향이 좀 있게 되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사실 하나는 부동산 투기가 사회 전체를 병들게 하고 또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노무현 정부를 먼저 살펴보면은 노무현 정부 때는 그 투기와의 전쟁을 좀 선포하게 됩니다. 좀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비치게 되고요.
그 이유는 보면은 기존에도 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이 너무 잘 알고 계셨을 거라고 보는데,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제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주택 경기 활성화 이제 대책을 뭐 내놓게 되는데, 어느 순간적으로 이제 주택 시장이 과열되게 되고 투기성 자금이 지금 몰리게 되면서 투기의 전쟁을 좀 선포하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을 내놓게 되는데, 뭐 이제 다 결과적으로 다 아시지만은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 개인적인 좀 의견이 들어가고요. 정책이 나올 때마다 보란 듯이 주택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통 일반 사람이라면은 좀 아무리 좀 부유층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어떤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은 순간 어느 정도 좀 움츠리게 돼 있어요. 움츠리게 됩니다. 움츠리게 된다는 건 뭐냐면은 그 내용도 살펴보고 어떤 문제, 나한테 유불리가 있는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조건들을 또 따져보고 쉽사리 이렇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투기 세력은 어마무시한 일단 자금력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차명으로 유지된 그 소유 관계는 아직까지도 저는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좀 개연성이 있고요. 이분들은 구조상 자의적으로 사고 팔 수는 없는 거죠. 실소유자가 사람은 사고 팔라면 팔고 뭐 그런 역할을 하죠. 뭐 보통 뭐 집사라고도 뭐 얘기는 하지만, 이럴 경우에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일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그냥 10억에 사라. 그러면 이분들은 뭐 살 수밖에 없죠. 실제 본인 돈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10억짜리를 뭐 5억에 팔아라. 예, 충분히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사고팔기 하더라도 이분들 뭐 손해는 아니죠.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또 계속적인 대가는 또 주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이 사고 파는 과정 또한 그동안 여러 이해관계인들이 같이 다 세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사고 팔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크게 뭐 손해볼 건 없다는 거죠. 시장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주고 매수한들, 또 시장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들, 서로 복합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면은 서로 간에 이제 손해볼 게 없다는 얘기죠. 노무현 정부 시절 하나 좀 체크해 볼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부동산 투기 관련된 내용을 위해서 좀 다뤄드렸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때는 미국도 부동산 시장,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호황을 누릴 시기였고, 그때는 다 이제 집값이 결코 이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해서 무리하게 이제 주택 담보 대출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2008년 9월달 그 이명박 정부 시절 초창기에 발생했던 미국발 금융위기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사태로 좀 기억되고 있고요. 이 내용 관련해서는 제가 부동산 투기 이제 3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놨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당시를 또 평가하는 부분은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노무현 정부 재임 시절에는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많이 몰리고 평균적으로 상승했던 시기였다는 거죠. 노무현 정부 당시 이런 규제 정책으로 인해 갖고 이명박 정부 들어설 당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주택시장은 크게 타격을 입지 않았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당시 또 한창 유행했던 얘기가 있죠. 모든 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비가 와도 노무현 때문이고 모든 게 다 이제 노무현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책임을 노무현 대통령으로 돌리는 내용들이 거의 유행어처럼 쫓아다녔던 시기이기도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로 인해 갖고 만약에 선거나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당시에 당연히 부동산 투기 세력과 그리고 뭐 일반인들이 좀 될 수 있겠죠. 뭐 기득권 뭐 다주택자 하고 모든 분이 다 그러시진 않았겠지만은 대부분은 다 세금하고 좀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표를 몰아주게 되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다 알지만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게 됩니다. 일반 국민 또한 처음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많이 지지했지만은 결국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다 좀 많이 좀 돌아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 부분도 있고, 결과적으로는 뭐 지지율도 잃어가면서 부동산 투기를 꼭 잡아보겠다는 이런 의지로 이렇게 가셨지만은
그동안의 그 노력하고는 상관없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모두 무력화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그 지난 영상에 한번 잠깐 뭐 다뤄드렸던 내용이에요. 정동영 의원이 다주택자 상위 10명이 3,700여 채 보유하고 10명이 보유한 주택은 8천억에서 1조 원대랍니다. 이거는 뭐 어떤 데이터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셨겠죠. 그리고 이게 나온 게 2018년 10월 15일 이게 그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나온 기사고요. 또 이것도 11월 16일 날 나온 기사인데 한국의 다주택자는 212만 명이고 그리고 강남 22%가 다주택자에 지금 해당한다는 거. 강남 주택 소유자 중은 3만 1,800여 명의 다주택자라는 거. 그리고 또 서초구가 좀 높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또 기사가 하나 있고요. 그 이후 기사입니다. 2018년 12월 23일자 이제 기사인데 한국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이때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건 또 지난 51채 보유한 그러니까 50채 이상이죠. 그 슈퍼 다주택자가 1988명이고 이분들은 이렇게 주택 가격이 이제 상승된 상태에서 지금 계속 지금 주택수가 감소하고 있답니다. 이분들 주택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결론은 그 일부 다주택자들이 지금 차익 실현을 통해 물량을 지금 정리하고 있다는 그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이런 개연성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면은 투기를 잡겠다는 부동산 정책 기조에 맞춰서 이렇게 정책 기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6억짜리를 10억에 매수하고 8억짜리를 10억에 매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거래들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이제 차명으로 이제 관리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무리 재산이 있는 자산가래도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도 9.13 대책 같은 규제 정책이 나올 때 3억, 많게는 5억 이상 더 주고 매수하는 황당한 거래들이 발생된다는 거죠. 시장을 교란할 수 있을 만큼 비대해진 투기 세력이기 때문에 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매수하는 당사자가 본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뭐 사람은 사는 거죠. 예,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가능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기 세력이 이렇게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에는 담합이라는 아름다운 상부상조 문화가 있습니다. 투기 세력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기에 딱 좋다는 거죠. 뭐냐면은 누군가 이렇게 한두 개만 이렇게 사줘도 이 아름다운 담합 문화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주택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의 한국 부동산 시장은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 논리가 아닌 투기 세력의 논리에 의해서 왜곡되고 좌지우지 될 수 있다. 제가 이제 그런 개연성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충분히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치고 빠지기도 했을 거고요. 어떻게 치고 빠지느냐. 제가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그 뭐 8억짜리든 6억짜리든 집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루아침 일어나니까 옆집에서 만약에 10억에 지금 팔렸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기존대로 뭐 6억, 8억에 내놓을까요? 아니죠. 이제 본인들도 10억에 다 팔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만약에 어떤 이제 그 추격 매수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누가 나타나서 그거를 뭐 5천만 원만 깎아달라.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일반인들은 좀 글쎄입니다. 아, 웬만하면 10억을 좀 다 받았으면 하는 거죠. 근데 좀 따지고 보면은 하루아침에 6억짜리가 10억이 됐을 때, 5천 정도 깎아주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 많은 일반인들은 많이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만약에 진짜 투기 세력들이라면은, 6억짜리가 10억짜리로 투기 세력의 논리에서 이제 돌변을 하고, 투기 세력의 집은 만약에 8억에 더 사준다 그러면 땡큐죠. 왜냐면은, 원래 6억짜리도 나갈까 말까 한 게, 이제 뭐 8억에 2억을 더 붙여서 파는 건데, 순식간에. 당연히 땡큐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치고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근데 이 내용을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이때도 지금도 지금 저는 진행되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이런 식으로 있을 거라고 좀 보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또 재미를 보면서 점점 비대화해지는 과정을 겪었다고 봅니다. 지금 뭐 현실을 봐도 지금 여실히 뭐 드러나는 내용이고 지금 이렇게 오른 주택 가격에 그거 지금 많이 매물은 나오지만 그게 매매가 되나요? 거의 되지 않는다는 거죠. 투기 세력이 형성해 놓은 가격으로 팔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경계할 부분은 투기 세력이 어느 정도 다 이권 실현을 하고 또 한번 쑥 빠지게 되면은, 물론 다 팔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거 또 이렇게 조작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여지는 좀 남겨놓겠죠. 그리고 외국발 어떤 이제 뭐 위기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초래되면은 순식간에 거품이 낀 부동산은 훅 꺼지는 거는 순간적이라는 거죠. 그 피해는 다 누가 가져갈까요? 투기 세력이요? 그건 아니죠. 투기 세력은 벌써 재미는 다 봤고 일반인들이라는 거죠. 일반인, 뭐 다주택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런 분들은 누구를 원망할까요? 투기 세력을 원망할까요? 아니죠. 현 정부를 원망하겠죠. 가능성이 높죠. 현 정부 때문에 그렇게 되고 내가 피해를 봤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세력들하고 또 정치 세력하고 이렇게 또 서로 간에 이해가 맞닿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되고 왜곡되고 조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관련된 내용 좀 연관성 있게 좀 다룰 거고요. 그 이후에 지금까지 다뤘던 전반적인 이제 투기 관련 내용을 제가 종합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참고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요. 부자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